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2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보니까 세관장은 관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 법에 따라서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이 관세를 자꾸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체납액에 대한 거 혹은 그 체납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가 어느 정도 확 변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정보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보 공개를 해서라도 납부를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아래 나와 있죠. 1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500만 원 기준이고요. 답은 1번이에요. 22번 다음 중 수입 물품에 대해서 과세를 함에 있어서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 관세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딱 보면요. 어떤 세율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1순위 세율들이죠. 관세 적용의 우선순위에서 그 관세 적용의 그 순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적용되는 세율들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요. 우리 덤핑 방지 관세, 그 다음에 상계, 긴급, 보복 관세, 이런 게 쫙 있었죠. 조정관세도 일부가 포함됐었고, 근데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 덤핑 방지 관세, 상기 관세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가격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국내 시장을 잠식하려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싸게 판매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였냐면 실제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무역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긴급관세 같은 경우에도요. 어땠어요? 요 두 가지 세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해외로부터 불법적으로 가격이 낮게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이 긴급관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입 물품의 판매량이 너무 많아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버리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것도 어때요? 실제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야 됩니다. 이 보복관세는 뭐였어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비행기 이런 운송수단에다가 조금 안 좋게 대해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너네 국가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해서 부과되는 관세가 보복관세였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 실린더의 용량이 1000cc 이하인 신차 승용차의 HS 품목 분류 번호는 보기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우리 보통 1000cc, 2000cc 이렇게 자동차를 부를 때 쓰는 용어들은요. 다 실린더의 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870321의 7000번 같은 경우에는 1000cc 이하인 신차 승용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고차도 또 HS 코드 번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신차라고 언급을 해줬어요. 자, 어쨌든 이 HS 코드를 지금 분석을 하는 문제예요. 1번. 보기에 HS 품목 분류 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승용차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법상 기본 관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 HS 코드 목록집이 쫙 모여져 있는 표를 뭐라고 불렀어요?
관세율표라고 불렀죠. 그 관세율표에는 기본 세율들이 쫙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HS 코드 품목 기준으로 기본 관세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은 틀렸고요.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보기와 같은 HS 품목 분류 번호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승용차의 과세 가격 결정은 가능하다. 어떨까요? 우리 과세 가격에 대한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과세 가격은 다른 나라로부터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 물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곱하겠다라는 거예요.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책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HS 코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관세율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과세 가격을 구하는 거하고 관세율이 얼마인지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2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가격 결정이 HS 품목 번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가능해요. 3번 수입자는 정확한 품목 분류를 알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품목 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보기와 같은 HS 품목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품목 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 품목 분류 사전심사 신청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관세청장. 우리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품목 분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 하는 거고요. 이 세관 같은 경우하고 관세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관세청이 총괄하는 느낌이에요. 총괄청이고 그 아래에 뭐 서울세관, 어디 뭐 부산세관, 인천세관 이렇게 일선 세관들이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무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아니면 수입자, 수출자하고 국가, 즉 세관 공무원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세관 쪽에서 처리가 되고요. 이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품목 분류의 결정, 과세 가격의 결정, 이렇게 좀 뭔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는 그런 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HS 품목 분류는 HS 협약에 의하므로 HS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라면 실린더 용량이 1000cc 이하인 신차 승용차의 HS 품목 분류 번호는 보기와 일치하게 된다. 됐죠? 한국은 지금 HS 코드를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는 8자리도 있고 뭐 9자리도 있고 다양했죠. 근데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HS 코드는 몇 자리까지였어요? 6자리까지죠. 그래서 6자리까지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하 세번들은 분류가 된다는 거죠. 다르게. 그래서 여기서처럼 뭐 870321에 7000이다. 이 1에 7000번이다. 우리 한국은 지금 요거를 1000cc로 넣었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00cc라고 한다면 뭐 8000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5000cc다 라고 한다면 뭐 3000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후순위 세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하고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자, 24번.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세관장과 수입신고인이 합의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올바른 것은, 합의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뭐예요? 합의세율이었죠. 합의세율의 의미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와요. 1번, 2번, 3번, 4번 들어오는데 그 물품들이 세율이 전부 다 달랐죠. 그럴 때 통관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해당 물품들에 적용되는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통관을 하는 거였습니다. 1번. 해당 물품이 내국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납부할 세액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관세 징수의 최저한이었죠. 1만원 이하는 납부한 걸로 보겠다 이거였죠. 2번. 해당 물품이 과세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세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신고를 해요? 예를 들면은 물품 가격이 500원인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지급되는
로열티, 즉 구매한 이후에 1년 후, 2년 후에 구매자가 다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돈들, 그거 어떻게 해줬었어야 돼요? 더 해줬었어야 됐죠. 근데 이 로열티 금액이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까 수입 신고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얼마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정적으로 가격을 신고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잠정 가격 신고였고, 이 로열티 금액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확정 신고를 따로 하죠. 이건 어떤 거였어요? 로열티 금액이 확정이 됐으니까 내가 처음에 이거를 150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100원밖에 발생 안 했다. 그러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달라 라고 하는 거고, 알고 봤더니 200원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내가 50원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더 추가로 납부하겠다 라고 신고하는 개념이었죠. (3번) 긴급한 물품으로 합의세율을 적용하여 통관을 하고 사후 해당 물품별 올바른 세율로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은 합의세율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적용을 했어요? 납세 의무자, 수입하는 사람이 내가 그냥 조금 더 돈을 내고 빨리 통관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되겠죠. 알고 봤더니 세율이 좀 낮은 것도 있다, 깎아달라, 요거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수정신고나 아니면 이의제기, 심사,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었죠. 4번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른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 신고한 경우, 이게 뭐예요? 합의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인 거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통관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답은 4번. 자, 25번.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한일산업이 공장에서 사용하던 정밀기계가 고장을 일으켜서 해외에서 수리를 한 후에 수입을 하게 되었다.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감면세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특정 물품의 면세. 요거는 제가 우리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다른 것들은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외교관 물품의 면세라든지 아니면 환경오염 물품에 대한 감면세라든지 그런 카테고리가 좀 있었는데,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몰아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종마라든지 이렇게 번식용 말들, 그런 것들에 대한 면세를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틀렸고, 2번 재수입 면세. 재수입 면세는 내가 물품을 수출을 해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입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거였고, 3번의 손상감세. 이거는 국내로 갖고 들어왔는데 물품이 손상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손상된 부분만큼은 내가 사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 이게 손상감세였고, 4번의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국내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수리하려고 해외에 가지고 나가서 가공을 한 다음에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세를 해주는 규정이었습니다. 답은 4번. 26번에 일미식품이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제조 설비를 수입하였다. 수입 통관이 완료되어 파스타를 제조해본 결과 해당 장비의 성능이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해서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매도인과 합의가 되어 해당 설비를 반품하기로 하였다. 자, 뭔가 우리가 계약을 처음에 딱 체결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파스타 제조 설비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설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파스타가 제조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수입이 된 건데, 여기는 지금 파스타를 제조를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자, 매도인과 합의가 되어 해당 설비를 다시 반품하기로 하였다. 이거 어떤 거였죠? 우리 위약 환급. 계약 상의에 따라서 다시 물품을 수출하는 데 발생하는 환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1번 해당 물품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이탈리아 매도인이 클레임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하였다면 어느 때 반품하더라도
당초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뭐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사용되다가 그 가치가 감소했어요. 아니면 2대를 수입했는데 만약에 한 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전체 환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간도 정해져 있었고요. 다음에 2번. 일단 보세구역에 반입이 돼야 되죠. 다음에 2번. 해당 물품을 일정 기간 식품 제조에 사용한 후에 이탈리아 매도인이 정하는 제3국으로 반품했더라도 당초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세구역에 1년 이내에 반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수출이 나가야 돼요. 틀렸고 3번. 해당 물품이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임이 인정이 되어 이를 반품하고 관세를 환급받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뿐 아니라 환급 가산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돌려받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 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물품을 수입 신고를 한 다음에 세금을 좀 적게 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세금을 잘못 냈다, 더 내야 된다 라고 할 때 뭐 정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정, 수정, 경정청 우리가 배우셨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더 냈다라고 한다면 보정 같은 경우에는 보정 이자가 들어가고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수정 신고 가산세가 발생했죠. 요거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 4번. 해당 물품이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임이 인정이 되어 이를 반품하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관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그 재수출, 위약 수출을 하는 주체는 물품을 수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대금 수령할 수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돼요. 자, 다음에 27번이요. 자, 관세청장의, 여기 관세청정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품목분류 변경 결정으로 한신상사는 부가가치세 3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한신상사가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청구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어떤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2단계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 다음은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관세청 혹은 세관 쪽에다가 어떤 불복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이렇게 이의, 심사,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물론 조세심판원도 있지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 결정이죠. 우리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세관장한테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결정을 했는데 뭔가 변경을 했어요. 그럼 이의 신청을 이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해줘야겠죠. 그래서 심사청구, 심판청구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28번. 다음 거래 내용에 대한 관세법상 통관 절차를 잘못 설명한 것은 서울시에 소재한 한국무역은 미국 바이어로부터 3D 프린터 기계 100대를 주문받았다. 수출 거래를 하는 거죠.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사공장에서 50대 물량을 생산,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50대를 생산했다. 자, 뭐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서 이제 50대, 여기서 50대 이렇게 지금 생산을 한 거예요. 베트남에서. 1번.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3D 프린터 기계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바로 운송하는 경우 한국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품이 이렇게 나간대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한국이 있고 베트남이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물품이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죠. 대금은 누가 받아요? 얘가 계약을 했으니까 돈이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이거 뭐죠? 대무역법상의 외국 인도 수출이에요. 이게 수출 실적으로 대무역 법령상으로 봤을 때는 인정은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문제를 관세법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고요. 물품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한국에서는 물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없죠. 물론 이제 이 50대는 얘가 보내겠지만 베트남에서 나간 이 50대는 한국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다가 수출 신고 하지 않아도 되겠죠.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2번.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3D 프린터 기계를 베트남에서 한국 대구 공장 일반 창고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 세관에 수입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물품이 여기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수입 신고가 필요하겠죠. 3번.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기계를 베트남에서 부산항 보세 창고에 반입하였다가 그대로 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한국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잠깐 들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잠깐 들렀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어디로 들어간대요, 지금? 보세구역. 보세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세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는 외국 물품일 때 우리가 장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수입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물품이 나갈 때에는 반송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 맞고. 그럼 만약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수입 신고를 했어요. 아까 전에 사례처럼 이렇게 수입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때는 수출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송 신고는 외국 물품이 다시 나갈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기계를 베트남에서 한국 대구 공장 일반 창고로 수입하여 대구 공장에서 생산된 기계와 함께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물품이 들어와서 여기서 100개를 만들어서 총 한국에서 50개 생산, 베트남으로부터 50개 수입해서 100개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는 한국에서 선적하여 수출하더라도 원산지를 각각 구분하여 베트남산 50대, 한국산 50대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에 베트남에서 이 물품을 다 분해해가지고 그 부품 형태로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산지가 한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완제품이 수입이 돼서 그냥 그대로 나간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수입된 거는 메이드 인 베트남을 써줘야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9번. 다음은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자, 보세구역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외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공간들. 뭐 예를 들어서 보세 창고, 그 다음에 보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보세 판매장은 우리 면세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세관장에 무엇을 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엇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 또는 그와 비슷한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 물품의 원산지를 만약에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산지를 국내로 갖고 들어와서 보세구역에서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게 무슨 작업이었어요? 원산지 표시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원산지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해당 물품에 수입하기 전에 국내에서 어떤 요건이 있다. 이걸 꼭 갖춰야지만 수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세구역에서 하는 작업들을 전부 다 보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 보수작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뭔가를 보수하는 거예요. 이게 가공을 하거나 제조하거나 이렇게 물품 자체를 완전히 바꾸거나 아니면 생산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작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0번. 다음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한 설명이다. 보세공장에서는 이 원재료를 통해서 물품을 만들게 되죠.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A.
보세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에 그 다음에 줄 쳐주세요.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부품은 보세 공장 원재료고요. 그 다음에 B 뭐예요? 보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 여기도 화학적에다가 체크를 해두셔야겠죠.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한다면 보세 공장 원재료가 맞습니다. 자, 다음에 C. 보세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의 작동을 위한 연료는 보세 공장 원재료이다. 이게 약간 함정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뭔가 느낌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 이거 보세 공장 원재료인가 보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필수적은 뭐예요? 기계, 물품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기계에 들어가는 연료는 보세 공장 원재료가 아니었습니다. C 틀렸고 D. 보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은 보세 공장 원재료이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자, 다음에 31번 한번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관세법상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자, 부산항 컨테이너 보세 창고에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수입 통관 계획이 연기되었다. 배후지인 경남 양산시 서재 보세 창고로 무엇을 하고자 한다. 자, 이를 위해 화주 등은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무엇을 징수한다. 여기서 뭐 징수한다라는 거에는 이미 좀 뭔가 힌트가 숨어 있죠. 우리 보세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수입 신고도 하지 않았고 해당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세금, 즉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는 경우, 바꿔 말하면 보세 운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천하고 부산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인데 인천으로 이렇게 수입이 됐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수입 신고를 딱 하려고 인천에 있는 보세 창고에다가 딱 장치를 해놨는데 보니까 우리 수입 신고할 때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기에서 그냥 수입 신고를 한 다음에 부산에 있는 공장으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 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니까 수입 신고를 못하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건 빨리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좀 바꾸는 겁니다. 그 물품이 보세 상태에서 물품을 부산에 있는 보세 창고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가 갖춰지는 동시에 수입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불필요한 시간이 지연되는 일은 없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거는 보세 운송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세 운송을 하려면은 세관장에게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외국 물품인 게 중간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관세를 징수해야겠죠. 답은 3번이고, 자, 32번. 다음 중 관세법상 통관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뭘 하면 돼요? 보수 작업을 하면 돼요. 다만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정정하도록 한 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원산지 표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 환적되는 외국 물품 중에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이게 약간 그 느낌은 비슷하긴 합니다. 중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 물품인데 한국을 잠깐 들렀어요.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Made in Korea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물품의 유통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몰수를 하는 게 아니라, 몰수는 그냥 국가에서 가지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대신에 유치를 해요. 못 움직이게.
유치를 딱 해놓고서 뭘 요구하는 거죠? 이거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되어 있는 거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꿔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꾸게 되면은 다시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몰수가 아닌 유치. 3번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에 4번 수출입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을 수출입을 할 때 세관장에게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신고를 할 때 우리 국내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33번. 다음 중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의 의제로서 수출입의 의제는 뭐예요? 실제 수출, 수입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자, A. 최신관서가 수출인에게 내준 우편물. 우리 뭐 편지 받으면서 혹은 실제로 뭐 소포가 왔는데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냥 왔어요. 내가 따로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왔어요. 그러면 그냥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에 B.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판매가 된 물품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된 거고. C.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그거 뭐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거. D.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수입된 것으로 보고서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특히 뭐 B, C, D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수입한 사람이 물건을 못 쓰잖아요. 근데 관세를 내라? 이건 약간 안 맞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 자, 34번. 다음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의 특례와 관련한 설명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통관 절차의 특례. 자, 수입신고 전에 보세 창고로부터 즉시 반출을 한 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생각하셔야 돼요?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에 대한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근데 우리가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물건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고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는 해줬어야 됩니다. 기준이 뭐였어요?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였죠.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다 관세는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몇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요거는 20%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납부도 15일 이내에 해줬었어야 되고. 자, 답은 3번이고요. 35번 볼게요. 다음 중 관세법상 벌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밀수입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밀수.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고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징역하고요.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세죠? 2번. 그 정황을 알면서 밀수입죄에 따른 행위를 교사,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우리 교사자라든지 아니면 방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밀수한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3번. 밀수출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미수범은요, 본죄에 준하여 처벌을 해요. 좀 이게 밀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지 이렇게 국내에 유통되면은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세게 나갑니다. 다음에 4번. 법인이 종업원의 관세 벌칙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법인에게는 책임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답은 3번이었고 36번 다음 중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환특법은 언제 적용이 되는 법이었어요? 우리가 물품을 수입을 해서 관세를 납부를 했는데 이거를 국내에서 막 가공을 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기존에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었죠. 1번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환특법상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받고 판매가 돼야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거 환특법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출된 물품이 계약 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때요? 맞습니다. 36번에는 2번이 해당이 되고 다음에 3번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뭔가 이제 국내에서 수출이 나간 거죠. 근데 당해 원재료 중 가공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위탁 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뭐 요것도 이제 환특법상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만약에 옳게 바꾼다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7번 환특법에 규정된 정액환급율표와 간이정액환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관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환급률표에 기재된 환급액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수입하는 물품이 그 리스트에 없어요. 그러면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모아 그 금액을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다음에 4번 수출신고 필증의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화주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여 간이정액 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수출물품에 생산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보면은 제조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법령상에 정확하게는 생산자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제조자나 생산자나 동일한 의미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제조자 혹은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8번 FTA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A. 관세법은 자유무역 협정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관세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자유무역 협정 관세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두 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즉 자유무역 협정이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이 관세법에 우선 적용되고요. 만약에 자유무역 협정에 적용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세법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B. 자유무역 협정 관세법이 자유무역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무역 협정 관세법은요. 국내에서 FTA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다른 국가랑 실제로 협정을 체결할 때 나오는 문서인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이 우선합니다. B가 맞아요. C. 협정 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더라도 협정 관세의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관세법에는 어떠한 세율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네. 요 덤핑 세율, 상계 세율, 긴급 세율, 보복 관세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몇 순위예요? 이게 1순위 세율이었어요. FTA 세율은 몇 순위죠? 그게 2순위였어요. 그러면 관세법에 적용되어 있는 세율이 우선하겠네요. C는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39번. 다음 중 FTA 관세법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한다. 2번.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 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품목번호, 우리가 3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3번이 변경된 거죠. 3번 변경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한다. 3번.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한다.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해당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되었어도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겠죠. 자, 이거를 보시면요. 해당 물품이 원산지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다만 환적된 경우에는 제조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환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 환적도 있거든요. 지리상의 어떤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환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적인 어떤 서류라든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죠. 다음에 40번. 다음 중 관세법상 원산지 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원산지 증빙 서류란 우리나라와 최약 상대국 간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원산지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품이 원산지가 여기라고 판단된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음에 2번.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에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수입신고를 할 때 우리가 이 협정세율을 적용을 받으면 좋죠.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은 아예 그냥 돈도 아예 안 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증명서가 아직 안 왔어요. 수출자가 만들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가 통관할 수도 있겠지만 물품이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세율로 통관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신고 수리일자부터 1년 이내에 이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세관에다가 내가 협정세율,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적용을 해줘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액만큼 환급해주겠죠. 다음에 3번. 수출자, 생산자가 수출 물품에 대하여 세관 절차 간소화 목적의 교토협정에 따라
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단은 그 세관 절차 간소화 목적의 교토협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원산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협정 세율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통관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FTA 규정에 들어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개를 나누면 뭐죠? 전자는 기관 발급이었고 후자는 자율 발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기관 발급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아세안 국가들 있었고, 자율 발급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그 다음에 뭐 캐나다, 유럽 이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미국 같은 경우가 원산지 증명서를 누구도 발급할 수 있었어요? 수입자까지 발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부터는 저희 잠깐 쉬었다 할게요.